오늘은 삼국지의 큰 의문 중 하나인 관우의 최후 그리고 그의 마지막 북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삼국지 총나라가 위나라를 아주 휘청 흔들거리게 만들었던 두 번의 원정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일전의 시리즈로도 상세하게 설명드렸던 제갈량 북벌,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 관우 북벌이죠. 이 관우의 북벌은 보통 정사 삼국지라고 부르는 사서 삼국지를 보면 온 천하가 관우 북벌로 진동했다라고 기재돼 있어요. 조조 정권에게 준 충격파가 엄청났다는 거죠. 제갈량 북벌도 위나라 정권에 준 충격이 엄청났는데 약간 성격은 다릅니다. 제갈량 1차 북벌은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창의적인 그리고 치밀한 사전 조사, 준비, 계획, 즉 예상치 못했던 바가 주는 놀라움이었다면 관우가 준 충격파는 힘에 의한 충격파에 좀 더 가까웠다고 보여요. 관우 북벌이 터지자 조조가 너무 놀라가지고 수도를 옮기려고 했다는 이야기는 다들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삼국지에 정말 손에 꼽히는 미스테리 중에 하나예요. 우선 관우는 대체 왜 북벌을 한 건가? 그리고 관우는 대체 왜 혼자서 북벌을 했나? 그리고 나중에 관우가 위기에 빠졌을 때 촉 중앙정부는 어찌하여 제대로 구원을 하지 않았나? 못한 건가? 안 한 건가? 조금 더 추가하면 관우는 대체 왜 오나라 손권에게 태도가 그토록 안 좋았을까? 그리고 나중에 당하게 되는 오나라의 배신 뒤치기, 그거에 왜 그렇게 방심했었나? 뭐 등등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이 2번, 3번 때문에 오죽하면 관우 북벌 때 사실은 제갈량이 관우를 견제해서 이 2번, 3번의 일이 벌어진 거다라는 썰도 한때 크게 유행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이른바 제갈량의 관우 제거설인데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당시 제갈량은 그러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관우 북벌이 후대 역사에 끼친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엄청나요. 일단 청나라가 형주에서의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고 익주에 갇히는 결과를 불렀으며 이릉대전이라는 또 하나의 거대한 일의 서막이 되기도 했죠. 그리고 진짜 결정적인 거는 삼국지라는 드라마를 초반부터 이끌어오던 세 명의 메인 인물 유비, 관우, 장비, 이들이 본격적으로 역사에서 퇴장하는 그 서막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관우 북벌입니다. 그러니까 관우 북벌은 삼국지 전체 역사의 커다란 변곡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매우 미스테리한 테마이죠.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봐야 할 게 형주를 둘러싼 촉유비와 오손권의 외교전이에요. 원래 조조가 중원 최대 라이벌 원시 가문을 정리하고 이제 남진을 하게 되죠. 형주 자사였던 유표가 그 즈음 세상을 뜨고 후계자로 유표의 차남이었던 유종이 뒤를 잇는데요. 근데 여기서 유종이 조조한테 홀라당 항복을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심하다 유종, 그걸 그냥 들어바치냐 이렇게 유종만 비난을 하는데 왜 홀라당 항복을 했을까? 사실 유종의 의사결정이라기보다는 그 뒤에 버티고 있던 호족들의 의사결정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유종 개인의 의사결정이 전혀 아닌 거예요. 호족이 뭡니까? 땅, 토지 같은 거대한 경제적 플랫폼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죠. 어마어마한 돈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애초에 유종이 차남인데 대권을 이을 수 있었던 것 자체가 형주 돈줄을 틀어주고 있는 호족들이 유종을 밀었기 때문이에요. 호족들 입장에서는 최강 원시 가문마저 밀어버리고 새로운 지배자로 솟구치는 조조하고 한판 붙기를 바랬을까요? 아니면 적당히 잘 지내길 바랬을까요? 호족들은 기본적으로 경제 플랫폼을 틀어쥔, 즉 비즈니스, 사업가 마인드이기 때문에 조조랑 붙어서 이득을 얻을 게 뭐예요? 없죠. 잃을 것만 많죠. 당연히 호족들은 싸우지 말자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 지배자가 조조건 유종이건 본인들 잘 먹고 잘 사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한 거니까. 나중에 조조가 손권까지 먹으려고 내려오는데 이때도 오나라 내에서 항복하자는 의견이 엄청나게 많았죠. 장소 뭐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다 호족이에요. 항복하자는 의견을 관철시킨 형주 호족들이나 오나라 호족들이나 다 똑같은 거죠. 나중에 제갈량이 손권 찾아가서 굉장히 자극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보통은 그냥 제갈량이 언변이 뛰어났다 대충 넘어가는데 정사삼국지 제갈량전, 제갈량이 손권을 조조와 싸우도록 하기 위한 설득을 하며 말하기를, 손권 장군께서는 능력을 헤아려 대처하셔야 합니다. 5월에
군사로 조조와 맞설 수 있다면 관계를 확실히 끊고 맞서시고 당해낼 수 없다면 빠르게 조조에게 항복하셔야 합니다. 사안이 급하니 결단 내리시지 못하면 큰 화가 닥칠 것입니다. 손권 그렇게 말하시오만 그럼 유해주, 유비께서는 왜 조조에게 항복하지 않으시오? 제갈량 과거 전횡은 의를 지키며 모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횡이 한고조한테 항복하지 않고 그냥 자결했던 사람이거든요. 유해주, 유비께서는 그 능력이 천하를 덮는 분인데 일이 이루어지지 못한 건 하늘의 뜻일 뿐 어찌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에 손권이 발끈하며 말했다라고 사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손권, 내 어찌 이 넓은 오 영토와 10만 군사를 그대로 조조에게 바칠 수 있겠는가? 내 의사는 이미 결정되었다. 라고 소리를 질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무슨 미리 만들어 놓은 연극 대본 마냥 공명히 말하니까 원하는 대답이 즉석에서 탁 바로 나오는 모습인데요. 이걸 보통 제갈량이 손권을 살살 잘 자극해서 싸울 마음을 이끌어냈다. 아, 역시 제갈량의 대단한 화술 이러는데 무슨 손권이 유치원생도 아니고 그런 말 한마디로 의사결정을 했을 리가 없죠. 당연히 그게 아니고 좀 전에 대화는 그냥 쇼입니다. 손권에게 그냥 항복하시죠 라고 마치 형주 호족들처럼 권하는 손권의 주변 호족 신하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였던 것이다. 야 봐라, 유비 부하 제갈량은 자기 죽은 유비가 어찌 조조 밑으로 들어갈 수 있냐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니들은 뭐야? 나한테 항복하라는 소리나 하고. 이렇게 되면 신하들이 손권한테 항복하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워지죠. 그러니까 미리 짠 겁니다. 손권 측하고 제갈량하고. 사실 딱 보면 보이는 거죠. 근데 이건 오늘날 외교도 마찬가지죠. 무슨 정상회담이다 이러면 뭔 합의를 할 때 정상들이 만나서 얘기를 해서 합의를 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정상들이 만나서 악수하고 사진 찍고 이런 거는 그냥 하나의 퍼포먼스고 실질적으로 합의 볼 건 이미 만나기 전에 사전에 양측 참모진들끼리 어느 선까지는 합의하고 어디까지는 유보하고 다음으로 미루고 이런 거를 미리 다 합의해 놓는 거죠. 그렇게 해놓은 합의를 정상회담이라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확정 짓는 그런 거죠. 근데 아마 이런 퍼포먼스 그림을 공명하고 협의해서 그린 건 노숙이었을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노숙이 무슨 제갈량한테 휘둘리기는 하는 동네 착한 형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전혀 아니고 굉장한 여우입니다. 그 조조가 너무 세니까 그랑 싸우기도 뭐하고 근데 항복하자니 그건 또 그렇고 이게 손권의 딜레마 아니었습니까? 그걸 유비라는 중간 완충제를 두어서 조조랑 한판 붙기는 붙되 유비라는 중간 완충을 통해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여지를 남겨두겠다는 것이죠. 유비랑 손잡고 조조 물리치면 좋고 근데 조조가 너무 세서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그 조조의 분노에 대해서 유비라는 요 가림막 뒤로 여차하면 숨겠다. 주동자는 유비였다. 진짜 여차하면 유비 뒤통수를 쳐가지고 유비를 베어버리고 그 목을 조조한테 들어 바침으로써 용서를 구하는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대들어서 죄송합니다. 대신 그렇게 싫어하시는 총사령관 유비 목 가져왔습니다. 저는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조조는 무조건 봐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비를 굉장히 다양한 카드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당시 오측이 형주의 힘까지도 모아서 조조랑 싸우면 좋은데 손권이 형주의 힘을 모을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형주 자산은 유씨, 유표였으니까 유표하고 같은 유씨라는 접점이 있는 유비를 내세워서 유비를 통해 형주의 힘을 좀 반조조로 끌어모아서 이제 대항을 하는 뭐 그런 노림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노숙은 사람 좋은 동네 형이 아니라 굉장히 치밀한 계산을 할 줄 아는 외교가였다. 좀 전에 제갈량이 손권 자극한 그 대화도 노숙을 통해서 사전 익스큐즈가 되었던 겁니다. 뻔할 뻔짜죠. 제갈량이 딱 말하니까 그래 난 싸우겠다 바로 튀어나오는. 그런데 그런 퍼포먼스를 기획했다는 것은 손권이든 유종이든 아무리 정치적 지배자여도 경제권을 쥐고 있는 호족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뭐 돈이 있어야 정치든 행정이든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뭐 이제 적벽대전 이 이후의 세부적인 내용은 제 예전 적벽대전의 진실 시리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튼 그렇게 해서 남진한 조조를 막아냈어요. 그럼 이제
유표가 사라진 형주가 굉장히 좋은 땅이거든요. 유지 중에 유지이죠. 강동으로 갈 수도 있고 촉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중원으로 갈 수도 있고 자체적인 경제력도 굉장히 뛰어난 땅이었습니다. 노른자 중에 노른자다 보니까 이 형주를 두고 손권과 유비가 대립을 합니다. 이 대립의 최전선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관우예요. 이 유비가 나중에 이제 입주까지 먹고 나니까 손권 측에서 그간 유비가 점유하고 있던 형주 지역들을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 돌려달라도 여러 논란이 있죠. 돌려달라 함은 원래 내 것이었으니 다시 돌려달라 이런 건데 형주가 왜 원래부터 손권 것이었냐 돌려준다는 말은 사리에 맞지가 않는다라는 지적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외교가 조금이라도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든 비집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기 마련인데 결국 형주 땅을 둘러싸고 유비랑 손권은 한판 붙기 직전까지 갑니다. 이미 이 둘 사이는 유비, 손권 사이는 관우 북벌 이전부터 매우 안 좋았었던 것이죠. 손권이 여몽을 시켜서 형주의 장사 계양 접수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해서 여몽이 압박을 하니까 장사 계양은 여몽에게 홀라당 항복을 해버려요. 이렇게 뺏기자 유비는 발끈해가지고 5만의 군사를 이끌고 형주로 출격을 합니다. 이때 관우도 익양으로 출격하죠. 홀랑 여몽에게 항복한 장사 계양과는 달리 영릉의 태수 학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일단 여몽에게 저항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때 여몽이 학보의 친구를 하나 섭외해서 그 사람을 학보한테 쓱 보냅니다. 그래서 친구 시켜가지고 이런 말을 전하게 해요. 학보 친구, 이복의 학보, 지금 상황을 아는가? 지금 유비는 한중에서 하우 연에게 포위가 된 상황이네. 관우 역시 오군의 손규에게 격파가 된 상황이란 말일세. 그리고 여몽의 군세가 심히 강력하니 작정하고 쳐들어오면 이 영릉은 하루를 버티지 못할 걸세. 저항하다가 함락당하게 되면 자네 목숨인들 어찌 보존하겠는가? 이복에 자네 100세가 넘으신 노모를 놔두고 먼저 세상을 뜨는 불효를 할 셈인가? 사서에 보면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학보가 이 말을 홀랑 믿었다 그래요. 물론 여몽이 다 꾸며낸 새빨간 거짓말들이었죠. 이래서 학보도 여몽에게 항복을 하고 맙니다. 여몽은 장사, 계양, 영릉 3개 군을 이렇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손쉽게 빼앗아 내죠. 영몽은 이후 영릉을 접수한 후에 학보에게 지금 현재 실상은 유비 관우는 시퍼렇게 등등하며 오히려 구원으로 오고 있다는 진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에 학보는 쏘은 것이 부끄러워서 땅속에 숨고 싶어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몽의 이 놀라운 정보전은 미리 다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봐야겠죠. 홀라당 항복 혹은 항복하게 만들기 다 미리 해당 군 내에 사람들을 충분히 포섭을 해두고 있었다. 여몽이 굉장히 정보전, 척보전에 능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여몽은 매번 싸움할 때 그 기본 패턴 전략이 있습니다. 일단 상대 진영에 대해서 그 정보 조사를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요. 그 다음에 그 상대 진영 내에서 내부 불만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철저하게 알아냅니다. 그리고 그 내부 불만 세력을 꼬드기죠. 또 거짓 정보를 상대방에게 흘려서 전의를 무너뜨리거나 판단 혼선을 유발시킵니다. 이 네 가지가 돼야 싸움을 하는 게 여몽이에요. 나중에 여몽의 이 4스텝 전략이 아주 여실히 크게 발휘가 되는 때가 오죠. 그리고 이 여몽이란 사람의 또 다른 특성 중에 하나가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몽이 장수했으면 역사가 꽤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여몽이 3군을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홀라당 먹자 분노한 촉의 선발대 관우는 뛰쳐나와 익양에서 노숙하고 정면 대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 정도쯤 위치가 익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관우랑 노숙이 단판을 벌이는데요. 정사삼국지 노숙전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비는 여몽이 3군을 취했다는 소식을 듣고 관우에게 3군을 재탈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그렇게 오는 관우를 막기 위해 노숙이 관우와 대치했다. 여기서 노숙은 관우에게 서로 만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양군이 병을 백보 뒤로 물리고 주요 장군들이 오직 단도만을 차고 서로 만났다. 만난 노숙은 관우를 수차례 질책했다. 노숙, 우리 주군 손권께서는 그대들에게 땅을 빌려주지 않았소. 그것은 그대들이 전쟁에서 패하여 멀리서 왔고 의지할 곳이 없었기 때문이요.
근데 지금 그대들은 익주를 얻었음에도 형주를 반환하려 하지 않고 있지 않소.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소이까? 이때 관우 옆에 있던 촉의 한 무장이 이렇게 말했다. 그 누군가 영토란 덕이 있는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지 어찌 영원히 가지려고만 하시오. 그러자 노숙이 그 사람에게 병력 같은 소리를 질러 질타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자 관우가 국가지 대사인데 이 사람이 뭘 알겠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 오서에 따르면 노숙의 달변에 관우가 전반적으로 제대로 답변을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로는 노숙 이기기가 힘들었다는 건데 근데 사실 이게 어차피 뭐 말로 될 사안은 아니잖아요. 결국 양측이 붙기 일촉즉발이던 찰나 돌발 변수가 생기는데 바로 저 익주 위에 장로가 버티고 있던 한중이 조조한테 넘어갔다는 소식이었죠. 한중이 그 조조로부터 익주를 방어함에 있어서는 너무나 절대적인 위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익주가 있고 그 위로 진령산맥이라는 엄청나게 험한 산지가 있어요. 그 진령산맥 바로 내려와서 있는 그 아래 분지가 한중입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진력산맥을 넘어와서 조조 세력이 그 아래에서 지금 자리를 잡은 거니까 여기서 자리를 잘 잡으면 이후에는 다이렉트로 바로 익주를 칠 수가 있는 거죠. 이에 식겁한 유비가 형주를 놓고 선권하고 붙는 건 일단 보류하고 타협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형주를 분할하는데 요렇게는 선권, 요렇게는 유비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요건 이제 형주를 동서로 분할한 거예요. 당시 상황을 놓고 보면 이 협상을 유비 쪽이 굉장히 잘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조조가 한중 먹고 상당히 힘든 상황이 된 건 유비 쪽인데 반면에 선권은 뭐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게다가 영릉 같은 경우는 이미 학보, 속임을 통해서 그 여몽이 손에 넣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협상력에 따라서는 충분히 한 개 이상을 더 받아낼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선권 측이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결착이 났습니다. 특히 여몽 같은 경우는 자신이 계략을 써서 잘 탈취한 영릉을 도로 되돌려주는 결과가 된 거니까 굉장히 아쉬웠을 수 있죠. 그러면 오나라가 더 뽑아낼 수 있는데 왜 5대5 협상밖에는 못한 거냐? 아마 관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관우의 괴력은 사실 사서로도 충분히 입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우는 10,000명을 당해낼 수 있다. 다 사서에 나오는 얘기죠. 근데 유비 측이라고 관우라고 이 협상이 아쉬움이 없었겠느냐? 있었겠죠, 당연히. 5대5는 누구라도 아쉬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여몽도 아쉽고 관우도 아쉽고 서로 아쉬워하는 두 명의 장수가 이제 그 앙금이 다른 방향으로 표출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유비를 조조에 대한 완충제로 쓰자는 아내 발의자였던 노숙이 세상을 뜨게 돼요. 그리고 형주 분할 협의에 내심 불만을 가지고 있던 대촉, 강경파, 여몽이 군내 최고 실력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노숙이 육구에서 직할로 거느리고 있던 1만여 명 병력 등도 여몽이 그대로 인수인계를 다 하게 돼요. 정사 여몽전. 당초 노숙은 조조가 시퍼렇게 살아있기에 유비 측과는 서로 도와야지 원수가 되면 안 된다고 여겼다. 그러나 여몽의 생각은 달랐다. 여몽은 손권에게 이렇게 건의했다. 이전 노숙공께서는 조조를 걱정하시어 유비 측과 원수가 되면 안 된다 하셨음이 다만 손교가 남군 반장이 백제에 주둔하고 장음이 장강을 순행하며 변화에 대응하여 그리고 이 제가 출격을 해가지고 양양을 차지해 버린다면 조조를 걱정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하러 관우의 힘을 빌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손권, 그렇군. 하지만 북상하여 서주를 취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몽, 물론 지금 조조는 북쪽을 신경 쓰느라 치고 올라간다면 서주를 취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허나 나중에라도 조조는 반드시 다시 내려와 서주를 탈환하려 할 것이고 설령 7, 8만의 대병으로 수비한다 한들 계속 지켜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차라리 관우를 쳐서 장강을 모조리 장악하는 것만 못합니다. 근데 정사삼국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또 나와요. 관우전, 그 이전에 손권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 관우의 딸을 청한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내 아들과 관우 당신 딸을 결혼시키자. 이런 제안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소설 즉 허구인 삼국지 연의만 보신 분들은 이 제안에 대해서 관우가 호랑이의 여식을 견해 아들과 혼인시키다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이렇게 손권 사신에게 호통을 쳤다고 알고들 계신데
아무렴 관우가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다만 사서에는 관우가 손권의 사자를 모욕하여 혼인을 허락하지 않으니 손권이 대노했었다 라는 이야기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개견자 쓰면서 모욕하지는 않았겠죠, 설마. 다만 관우가 사신에게 상당히 강경한 어조로 거절을 한 것만은 사실 같은데, 그러면 왜 그렇게 강하게 거절을 했을까요, 관우는? 정말 흔히 알려진 대로 자존심 때문에 그랬을까요? 무슨 애도 아니고 그렇게 단순할 리가 없죠. 관우가 굉장히 화가 났었다. 이거는 사실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 제안은 관우가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제안이거든요.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손권이 던진 거죠. 사서에 손권이 거절당하고 대노했다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대노한 척 했겠죠. 애초에 대노하기 위해서 이걸 던진 거니까. 상대방이 받을 수 없는 줄 알면서도 제안 던지는 걸 뭐라고 합니까? 장난질이죠. 받는 입장에선. 던지는 입장에선 정치적 전략인 거고. 관우가 이 결혼을 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관우 딸을 우리 쪽으로 시집 보내라 이거 아닙니까? 이러면 일단 1차적으로 인질, 볼모가 생기는 거죠. 관우의 딸을 손권이 인질로 잡게 되는 겁니다. 관우 입장에선 뚜껑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실제로 옛날 외교는 사실상 볼모라는 걸 알면서도 많이 결혼을 서로 오가곤 했죠. 두 번째 문제 또 있습니다. 뭐냐? 이간질이죠. 이간질. 누구랑 누구? 관우랑 유비를 이간질하고자 하는 거죠. 이 결혼 제안은. 지금 손권 여동생이 유비한테 시집을 갔잖아요. 여러분들이 흔히 손상향이라고 부르는 그 인물. 근데 실제 이름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럼에도 그게 있는데도 지금 손권이 관우랑 또 사돈간이 된다. 그러면 손권은 유비랑도 사돈간, 관우랑도 사돈간? 그렇게 되면 유비 기분이 어떨까요? 여튼저튼 관우는 유비 부하인데 결혼에 있어서만큼은 지금 이렇게 이쪽 사돈 다 되면 혼인에 있어서만큼은 지금 동급 수준으로 관우가 올라가 버리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유비 입촉 이후엔 형주를 거의 관우가 다 도맡다시피 하고 있는데 관우가 옆나라 군주하고 독자적으로 사돈 관계를 맺는다? 유비 본인이야 관우를 철석같이 믿는다 해도 라고 이야기를 하기엔 이게 무슨 유치원생 골목대장놀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유비가 관우를 철석같이 믿을 텐데 그 조조한테 잡혀서도 돌아온 관우인데 둘의 믿음이 왜 흔들리냐. 그건 유치원생 관점으로 정치를 논하는 거고 이건 지금 개인 차원의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죠. 유비 본인이야 믿는다고 쳐도 주변에서 그런 결혼이 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관우가 지금 형주의 사실상 지배자처럼 되어 있는데 그런 독자적 결혼을 옆나라 군주하고 하는 순간 유비 주변의 신하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참언을 시작할 겁니다. 아니 지금 결혼상으로 유비하고 같은 레벨이 된다는 건데 옆나라 군주하고 그럼 바로 그냥 저거 뭡니까? 관우 이상합니다. 그냥 냅두시면 안 됩니다. 등등 참언이 쏟아지겠죠. 즉 이 결혼 제안을 통해서 유비와 관우를 서로 갈등, 반목하게 만들려는 손권의 노림수가 사실은 뒤에 숨어 있었던 것이죠. 관우가 저도 빤히 보이는 그 노림수를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거절도 그냥 거절하면 안 되고 굉장히 강경하게, 강력하게 반드시 화를 내며 크게 거절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강하게 거절하는 걸 유비한테 보여줘야만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저는 비록 형주는 내가 다스리고 있지만 지금 그럼에도 전 유비님 당신의 부하, 신하 위치에서 영원히 머무르겠습니다. 라는 정치적 어필이 제대로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손권 사신에게 굳이 그렇게 크게 화를 낸 거예요. 손권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 관우가 왜 화를 냈는지 알죠. 다 뻔히 서로 수를 보고 돌을 놓는 건데 대노는 무슨 대노입니까? 대노한 척을 하는 거죠. 손권은 거절하는 것까지 다 내다봤을 거예요. 뭐 받을 수가 없는 제안이니까. 그러면서 아직도 노숙처럼 친유비파 자세를 견지하는 신하들에게 야, 관우가 나한테 지금 이렇게 거절하고 대굴욕 안기는데 니들 계속 친유비 노선 취할 거야? 어? 이걸 보고도 지금?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런 정치적 압박을 주는 거죠, 신하들한테. 대노하는 척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걸 읽는 게 역사의 진짜 묘미인데 무슨 뭐 수박 겉핥기로 껍데기만 핥고 나서 그런 얘기만 하고 나는 다 알았다. 이러면 안 되겠죠. 당대 사람들이 얼마나 고민을 하면서 한 수 한 수를 놓았는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 이 손권이 집요하게 유비와 관우 사이를 갈라 놓으려는 공작을 했었다는 겁니다. 손, 견책, 권 이 집안이 사실 원래 별로 잘 나갔던 호족 가문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큰 집안이 아니었었다는 거죠. 형 손책이 엄청난 무력으로 힘, 세력을 급하게 만든 건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반이 취약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젊은 나이에 이어받아서 수많은 원 터줏대감 대오족들하고 정치 게임을 하면서 나중에 황제까지 된 인물이 바로 손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공작은 손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죠. 과연 지금 손권의 공작 노력은 빛을 봤을까요? 어땠을까요?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하나 이들 외에 외부적인 더 큰 격변의 요인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그게 아주 큰 경랑을 불러오게 되는데요. 이후의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